자, 반장들 반가워요. 이번 한 주 상당히 바쁜 주입니다. 체력 비축 잘했죠? 9월 1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근데 두 정상이 내일 첫날부터 바로 회담에 들어가네요. 네, 과거에 평양에서 열린 회담을 보면 보통 첫날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네. 둘째 날에서야 이 공식 회담이 그렇죠.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만남 첫날부터 네. 공식 회담을 바로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요? 두 번이나 만난 사이기 때문에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런 의미로 풀이가 네.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좀 해줘요. 네. 최 반장, 네. 여야가 20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죠? 목요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일부를 계산해요. 네, 맞아요. 그 쟁점 법안 일부를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인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소위 그 인터넷 은행법, 그리고 최근 그 공중족발 사건으로 좀 논란이 됐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봐줄게요. 합의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조금 전에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 2차례 이상 공식 회담을 가집니다. 3차례 이상 될 수도 있죠. 최소 2차례입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 또 한반도 비핵화,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고요. 이산 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기 때문에 이산 가족 문제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10시쯤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영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희도 생방송으로 그 역사적 장면을 아마 볼 수 있을 분위기고요. 지난번 4.27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 회담처럼 드라마 같은 장면이 이번에도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 또 비장의 카드가 더 숨겨 있겠죠. 네. 자세한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 신반장 발제 때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평양에 선발대가 가 있습니다. 이제 큰 행사기 때문에 미리 통신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장면이 평양의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선발대가 보내온 모습이 들어왔고요. 지금 평양 시내 주민들 또 학생들의 모습이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지금 현재 평양 시내의 모습이고 호텔은 그러니까 선발대가 지금 묵는 호텔은 평양역 부근에 있는 고려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고려 호텔 2층에 지금 이제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그 프레스 룸도 만들어졌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고. 지금 취재진들에 따르면요, 평양 거리는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신반장 발제 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요, 반장들 발제에서 다루기 어려울 것 같은 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거 간단히만 좀 짚고 가면요. 국세청이 오늘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스타 강사,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인테리어업자 등 203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대부분 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민생 침해 관련 사업자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학원 스타 강사의 경우에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아서 은닉한 다음에 그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게 국세청의 얘기고요. 자세한 얘기는 또 속보가 나오겠죠.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속보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 오늘 국회 상황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귀국 소식과 지난주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 등을 의제로 해서 최소 2차례 회담을 가질 전망입니다. 순안공항에서의 공식 환영 행사, 옥류관 오찬과 예술공연 관람도 일정에 포함됐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3차 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 또 방북당 면면까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갑니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이자 평양에선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상호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회담을 생생하게 전달할 메인 프레스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늘 첫 브리핑도 열었는데요. 2박 3일간의 세부 일정과 회담 의제를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들은 8시 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오전 10시에 평양국제공항 순환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4.27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두 정상의 첫 만남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영접을 나와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출 걸로 보입니다.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단 말입니다.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영접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2000년 정상회담 때 모습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는 인파가 평양거리에 줄지어 섰습니다. 이번에도 육해공군 의장대 서열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길목 곳곳을 수놓는 연도 환영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환영식을 마치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요. 의제도 정해졌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중재 및 촉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입니다. 이산 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별도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무엇보다 정상 간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모든 무게가 두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어찌 보면 둔감해진달까요? 그런 게 있는데 과거에 남북 간에는 비핵화가 특히 정상 간 의제로 올라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 대목이 이번 회담이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렵고 또 어떠한 낙관적인 전망도 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첫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단독단도 별도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먼저 김정숙 여사는 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하는데 여기에 이설주 여사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여사와 이 여사는 각각 음악을 전공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자, 그리고 갈 사람만 가게 된 정당 대표단,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대표는 북한의 국회의장 격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납니다. 사실상 남북 국회 간의 만남이 성사되는 거고요. 기업 총수단은 향후 남북 경협과 투자를 염두해서 북측의 경제를 관할하는 이용남 내각부총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경협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은 지금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상당히 뚜렷한 경계가 있습니다. 다만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 외에 새로운 것보다는 합의된 내용들을 좀 더 진전시켜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첫날 회담이 끝나면 환영 예술 공연을 관람한 뒤에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이 70주년 구구절을 맞아서 야심차게 준비한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이 물망에 오르는데요. 지난 4.27 정상회담 영상을 지켜보면서 두 정상이 손을 꼭 맞잡거나 호응하는 또 하나의 명장면이 탄생될지 주목됩니다. 자, 이제 2일차로 넘어갑니다. 전날에 이어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요. 임 비서실장은 이날까지 회담이 원만히 진행되면 오후에는 합의문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향후 미국 간의 논의가 필요한 비핵화 이슈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명문화하는 전격적인 합의가 성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력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좀 제거하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이런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런 남북 간의 합의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촉진할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둘째 날 오차는 대한민국의 평양냉면 열풍을 불게 한 옥류관 본점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4.17 회담 때 북측은 옥류관 냉면을 직접 공수해 왔었는데 멀리서 가져와 맛이 제대로 안 난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었죠. 이번엔 진짜 오리지널 맛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평양 공연을 다녀온 가수 백지영 씨는 평양냉면 맛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실 공연이 중요한 거지만 저는 이 냉면도 공연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네, 둘째 날의 만찬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현지 주민들의 단골집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북측에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곳을 찾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과 평양 시민 간의 깜짝 대화가 이루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이것 말고도 예상치 못한 이벤트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임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20일 오전에 귀경할 예정이라면서도 경우에 따라 정상 간 친교 일정이 추가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귀경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번 도보다리 회담처럼 두 정상이 평양 시내를 함께 거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남북 정상 최소 2차례 회담, 귀환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네, 2박 3일간의 평양 정상회담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유동적인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제목도 이제 유동적이라고 잡았는데, 그러니까 첫날부터 바로 이제 두 정상이 만나는 본론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자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의 목표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최 반장,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을 기울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해소하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중개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설명 들어보시죠.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10월 중순쯤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저희도 한번 회의 때 다뤘던 적이 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정말 느껴집니다. 자, 일단 내일과 모레 최소 2차례 회담을 갖는 거는 이제 확정이 됐고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요. 고 반장이 일정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저희가 얘기를 이어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전 8시 40분에요.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서요. 오전 10시쯤 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공항에서 바로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리핑을 한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은요, 북측이 이 최고 지도자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여서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영접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이 청와대가 첫 만남을 생중계할 거라고 밝힌 만큼 이 장면 역시 실시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어 첫날부터 곧장 정상회담에 돌입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평양엔 첫날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둘째 날이 돼서야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벌써 2차례나 만남을 가졌었고 또 회담의 의제가 명확한 만큼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일정인 겁니다. 이후 환영 공연과 만찬으로 첫날 일정이 마무리가 되고요. 둘째 날이 19일 오전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 지도자가 서로 뭐 신경전을 벌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충분히 이제 두 번이나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 회담이 마무리되면요, 신반장. 그 바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가능한 그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경우에 따라서 회담이 오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 회담 후에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귀경을 한 이후에 대국민 담화 등 이 국민들에게 직접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세 가지 의제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중재, 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 방안, 그러니까 군사 관련 부분이죠. 이렇게 세 가지 의제를 소개를 했는데 사실 뭐 그 비중으로 보면요, 또 비핵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비핵화 협상은 결국 또 북한하고 미국하고 또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중개하는 입장이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 방안 관련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좀 전망이 있는데 양 반장은 어떻게 봐요? 예, 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이건 당장 우리한테 가장 글쎄 절박한 말이에요. 문제지 네.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이번 회담에 제1순위 과제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언급한 바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17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으로 진행됐던 군사실무회담 이미 사전 조율을 하기도 했었죠. 아, 그때 17시간이나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오. 예, 그래서 뭐 일단 그 비무장지대에서의 공동 유해 발굴 또 뭐 GP 철수,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또 서해 NLL 지역 평화 수역화 뭐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임종석 실장 군사 관련 합의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향후 이루어질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도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부연을 네, 했습니다. 다만 그 비핵화 논의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뉴욕 그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또 이어 10월 중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게 될 겁니다. 현재 북한은 그 선 종전 선언 후 비핵화,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종전 선언으로 뭐 입장이 좀 대치되는 상황인데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중재안을 들고 방북을 하느냐, 또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또 이걸 합의문에 명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역시 임종석 실장 얘기 들어보시죠. 두 정상 간에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나에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대한 어떤 합의가 나올지, 또 그러한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이 모든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이 블랭크입니다. 네, 아 블랭크만 영어를 썼군요 중간에. 그 사실 남북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이 세 번째지만요. 그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비핵화가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간 이번에 그 세 가지 의제 상당히 하나하나 비중 있는 그런 의제들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 밖에 이제 환영 행사, 뭐 공연 관람이라든지 나머지 얘기를 좀 해보죠, 고 반장. 네, 우선 이 첫날 정상회담이 끝나면요, 환영 예술 공연 관람 그리고 또 이 만찬이 예정돼 있는데요. 북한이 정권 수립 70년 이 구구절 행사를 위해서 5년 만에 부활시켰던 이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공연을 두 정상이 함께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잠깐 한번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지만 이 과거와 달리 이념 또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 줄었고 이 반미 또 핵무력 과시 메시지 같은 것도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함께 관람하기에 부담도 덜해 보입니다. 네, 고 반장이 오늘 좀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이미지를 좀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거기 4.27 정상회담 장면도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그때 본 기억이 맞아요. 있는데 그 때문에 두 정상이 그 영상을 함께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극적인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 공연 중에 카드 섹션으로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대외 관계 다각화 등의 메시지를 새긴 바 있는데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다시 한번 이 대외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연 관람뿐 아니라 두 정상의 식사도 여러 번 함께 할 걸로 보입니다. 먼저 둘째 날 오찬에 이 대동강변에 위치한 옥류관 본점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고요.
지난 4.27 정상회담 때 북측이 직접 옥류관에서 냉면 사리를 공수해 왔었는데 뭐 아무래도 멀리서 오다 보니까 그 맛을 제대로 못 살렸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었죠. 네, 우리 고반장 배고프다는데 자꾸 또 먹는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때 이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일종의 먹방이 그렇죠.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제 영상이 좀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이 냉면이 메뉴가 나올 때 바로 저 때 가수 YB의 공연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나는 나비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저 때 이제 두 정상이 뭐 공연에도 호응을 해주랴, 뭐 냉면을 먹으랴 굉장히 뭐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저 회담 당시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4.27 정상회담 최고의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었는데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던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한동안 최 반장이 저거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 첫날은 그러니까 옥류관에 가고요. 둘째 날 저녁에는 우리 측에서 평양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에 가고 싶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측에서 과연 뭐 어떻게 준비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또 경호 문제도 있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식당에 가게 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 시민들이 즉석에서 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시작할 때 선발대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양 반장. 그러니까 어제가 일요일이죠. 예. 일요일부터 이제 먼저 선발대가 지금 평양에 가 있는데 소식이 오후에 좀 들어온 게 있죠. 예, 뭐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영상 좀 띄워주시죠. 예, 우선 회담을 생중계할 우리 언론사들 중계 차량 저렇게 평양 시내 한복판에 딱 있습니다. 또 숙소인 고려 호텔 그 내부 프레스센터 모습도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대통령 경호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타고 이동할 방탄 벤츠 차량입니다. 벤츠는 예. 맞네요. 벤츠 예. 맞네. 예. 예, 아무튼 뭐 저렇게 차량이 두 대인데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색 천으로 번호판을 아까 가려놨지 않습니까? 예, 이 두 대 중 한 대를 타고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현지 경호 뭐 또 엄청 삼엄하겠죠. 그렇죠. 예, 네. 선발대로 간 취재진은 시내로 지금 나가지 못하고 고려 호텔 내에서만 머물도록 지금 약간 좀 그렇게 통제된 상황이라고 하고 평양 거리에 따로 지금 뭐 정상회담을 알리는 그런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판 같은 건 없는데 네, 오늘 밤에 설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예, 네. 다만 이 환영 행사를 준비하는 그 일행들의 모습이 행사장 주변에서 간간히 또 목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추가로 또 소식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회의 때 속보를 전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부터 저희 사흘간 정치부 회의도 6시부터 2시간 동안 특집으로 방송될 예정이니까 반장들 오늘 푹 자고 체력을 완전히 비축해서 내일 나오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할게요. 문 대통령, 김 위원장과 흉금 터놓고 대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북 정상의 평양 만남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은 일제히 성공적인 회담을 기대했지만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공존의 계기가 될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자유한국당은 실질적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일종의 충고를 했습니다. 또 이번 한주 국회에서는 정상회담 블랙홀 우려 속에서도 인사청문회가 정점에 달하게 되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사실 편 나누기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같은 편,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 팀 같아 보입니다. 회담에 대표가 함께 가는 당과 또 참석하지 않는 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평양 가면은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게 되는 건데 그동안에 제 알았던 분들이 현직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남북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회담을 위한 회담은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핵물질이나 그 핵물질에 있는 장소나 그 내용에 대해서 신고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오는 그런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 방문에 많은 재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남북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둔 수행으로 해석이 되는데 범여권에서는 남북 교류 확대를 기대한다며 환영했지만 보수 야당에서는 암울한 경제 현실을 가리기 위한 드라마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평양 가서 맛있는 평양 만두 드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우리 동네 만두가게 사장님들은 여전히 추석을 앞두고 한숨이 깊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아시고 가셔야 합니다. 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는 대정부 질문 일정도 미뤘습니다. 여당은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남북 정상들의 만남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반면 야당은 대정부 질문이 정상회담에 묻히는 걸 피하고 또 회담 결과를 반영해서 정부의 날을 세울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다만 전임자 임기와 임명 일정 등을 고려해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현 합참의장인 정경두 후보자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소보다 군 대비태세를 강화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수 야당에서는 국방부가 올 하반기 발간될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군의 시각이 해이해졌다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후보자, 적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IS 테러와 같은 그런 주체 불분명의 테러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사이버와 같은 이 안보 환경이 바뀌면서 해킹을 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 적입니다. 모든 부분을 다 종합해서 망라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처럼 청문회에서는 주로 야권의 검증과 공격이 일반적입니다. 지난주 헌재 소장과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도덕성 등의 화력을 집중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제기된 혐오를 감싸며 옹호를 했었는데 그러나 오늘 이종석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위장전입이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이득을 본 것으로 본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성향이나 이념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법과 그 원칙에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걸로 생각되는데. 자, 그리고 오는 19일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그리고 이재갑 노동부 장관, 그리고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20일에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특히 유은혜 진선미 후보자가 의원 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야권에서는 유은혜 후보자를 타깃으로 삼아 이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장 전입과 아들 병역 기피, 지역구 사무실 임차 특혜 의혹이 제기됐죠. 또 남편 회사 임원을 보좌진으로 둬 공무원법 위반, 여기에다 정치자금 사용처 허위 신고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 의혹도 불거졌는데 이 후보자 측은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올해로 창당 63주년이 됩니다. 1955년 9월 18일 이승만 정권에 맞서 범야권이 총결집해 창당했던 당시의 민주당이 모태인데요. 즉 내일이 생일입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 생일 잔치를 하루 앞당겨서 진행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을 시켰고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해창 대표 이렇게 당 생일을 맞이해서 덕담을 쏟아냈는데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판하면서 국민 성장론을 꺼내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 성장 모델을 놓고 토론을 벌이자는 제안에 토론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청와대나 그다음에 민주당의 당대표나 아니면 그쪽의 정책팀이 토론을 하자고 하면은 언제든지 토론에 응할 자신이 있고 또 토론을 제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게 뭐 경제학 용어도 아니고 사회학 용어도 아니고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너무 적절치가 않아서 그런 분들하고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토론도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하는 거지. 자, 참여정부에서 정책 결정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의 신경전입니다. 자, 오늘 기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병준 성장 모델 토론 제안, 이해찬 격 안 맞아 거부입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세게 얘기하네요. 격이 안 맞다고요. 그 여야가 이제 20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했던 쟁점 법안 일부를 일괄 통과시키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협치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고반장.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봐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이 세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서 정기국회 현안과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규제 프리존법 등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 이 특례법은 여야 이견이 굉장히 컸었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서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세하게 몇 가지 저희가 그 논의가 필요하지만 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20일 날은 지난번 여야가 합의한 대로 그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산 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 은행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야당의 반대보다는 그 여당 내에서 논란이 더 컸잖아요.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여야가 이 가능해요? 잠정 네. 합의한 인터넷 은행법이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허용할 수 이렇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으로는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배제하되 전자상거래업이 50% 이상인 경우엔 예외로 둔다는 걸 시행령에 적기로 했는데 즉 카카오뱅크, K뱅크의 산업자본 주주인 카카오, KT, 네이버 등은 은산분리 완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지만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은 인터넷 은행으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한 대상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뒀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선 추후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대기업의 은행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국회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도부 입장에서는 협상을 위해서 하나씩 주고받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이 은산분리 완화 여전히 반대 목소리 적지 않거든요. 당장 박영선, 박용진 의원 등이 이 합의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부 의원은 이거 기존의 안보다 더 후퇴했다라고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이 합의안,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쟁점이었다고 하는데 마침 이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가 민주당 의총장 앞에서 기습 시위를 열고 보신 것처럼 저렇게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속보로 다뤘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정부 질문이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인사청문회는 이번 주에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그것도 연기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했고요. 오늘은 정경도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전부터 진행 중입니다. 그 여당 쪽에서는 무결점 후보자다, 검증할 게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에서는 주적 개념 같은 문제를 놓고서 질문을 계속 공세를 펼쳤죠. 이미 1년 전에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 만큼 더는 검증할 게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도덕성은 물론 정책 능력까지 검증됐다며 국방장관 적임자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경도 후보자가 좀 모호한 대답을 내놓는 등 소신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이 적이라는 데 대해서는 적의 개념이 북한군뿐만 아니라 우리 영공, 영토, 영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을 총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선언이라면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이라 이행해야 한다라고 답하자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난 본인으로서 북한 분명히 수적이라고 본다. 적이라고 본다. 국제사회에서 지금 움직임이 평화를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북한은 우리 적이다. 국방부 수장이 종이 쪼가리 그 종전선언 그거 하나 믿고 그거만 해주면은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 나이브하고 순진한 거 아닙니까? 네, 이 군 장성 출신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종전선언은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은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 정부 들어서 육군을 배제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질문에는 저는 공군 출신의 합참 의장 장관이 아니라 국군 출신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참 조금 전에 그 합참의장 후보자도 내정이 됐잖아요. 발표가 됐죠. 박한기 이작전 사령관 이제 내정됐다는 그런 속보도 있었고요.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제 추진될 거라는 얘기를 아까 청와대 발제에서 했잖아요. 지금 3가지 의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번에 수행단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이 됐으니까 혹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시범철수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을 지금 논의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수행단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포함이 됐지만요. 교체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 국회를 중심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적절성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정경두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회가 21일로 계획이 됐다가 오늘로 앞당겨진 게 새 장관을 수행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 부대표도 청문회가 잘 되면 새 국방부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 당장 내일부터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동의안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임명장 받고요, 장관 이침식하고 또 정상회담까지 수행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송영무 장관이 이번에 갈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까지 그 군사 긴장 완화 문제를 좀 다루고 명예롭게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또 문 대통령이 개각 발표한 후에 직후에 그 장관들을 불러서 마지막까지 좀 애써달라 이런 당부 인사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송 장관이 끝까지 마무리를 할 것 같고 또 오늘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자였던 만큼 이번에는 여당의 공세가 펼쳐졌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1982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대구 본가에서 경북 칠곡 주소로 옮긴 뒤에 농지 2필지를 1,400만 원에 취득을 했고 2014년 1억 620만 원에 팔았습니다. 1988년에는 부산에서 법무관 생활을 하면서 서울 여의도로 위장 전입을 했는데 이 후보자는 서울의 주택 청약 예금을 가입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법관인재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잘못을 인정한다라고도 답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 일반 얘기 간단히 좀 해보면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민생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추석 민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밥상 민심이라는 게. 그 민주당 이해찬 후보는 오늘 재래시장을 찾았죠, 최 반장. 특히 이 대표 내일 평양으로 떠나니까 오늘 오전에는 기자간담회도 열고 또 민주당 63주년 행사도 일찍 하루 당겨서 진행하는 등 많은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강서구 화곡동 한 재래시장을 찾았는데 추석을 앞두고 일종의 민생 탐방을 나선 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량에서 왔네. 청양? 내가 고향이 청양인데. 청양에서 온 거 좀 사야지 그럼. 청양 진짜 청양인데. 싸다 아버지. 이거 한 박스 얼마예요? 많이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을 했잖아요. 그 그렇죠. 이후에 최근 그 평화당을 중심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영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김 의원이 합류할 경우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인 20석을 채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 분열 당시 민중당과 정의당이 좋지 않게 헤어진 만큼 정의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정의당이 그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배제되면서 비교섭단체로서의 한계를 직면하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본회의 얘기로 할게요. 자, 쟁점 법안 처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여야 인터넷 은행법 등 20일 처리 합의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2달 전 미국으로 떠났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예정대로 지난 토요일 귀국했습니다. 공항에는 약 5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홍 전 대표의 귀국을 환영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죠. 글쎄요, 그 말만 들어보면 정치를 다시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미국물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 지난 7월 11일 출국 때랑 한번 딱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신수가 훤해 보이는 게 아주 그냥 이 재충전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고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정치인들이요 외국 생활 마치고 이렇게 오랜만에 귀국할 때 정치권에 관심을 보여준 척도가 있죠. 바로 공항에 마중 나오는 현역 정치인들의 숫자입니다. 당연히 다다익선이죠. 자, 지난 7월 11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홍문표 의원이 있었고요. 강효상, 정유섭 의원 이렇게 3명만 공항에 나왔습니다. 참 초라한 출국길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땠느냐? 2달 만에 돌아온 홍준표, 마중 나온 현역 의원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자, 출국 때도 왔었던 강효상 의원 저기 보입니다. 네, 강효상 의원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없나요? 이거 없는 건가요? 이거? 네, 이거 현역 의원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밖에 없습니다. 자, 그제 귀국 현장에 강효상 의원 혼자만 나왔다는 건데, 자, 자유한국당에서 홍 전 대표 귀국, 홍 전 대표 오든지 말든지 아무 별 관심도 없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직전 대표였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네. 자, 하지만 홍 전 대표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해전 기장을 공항에서 이렇게 나와서 반갑게 맞아준 여러분들의 정성에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홍 전 대표가 의원들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이유 바로 열성적인 지지자들 때문인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홍 전 대표가 입국장 게이트 나서자마자 어디선가 획 냅다 저렇게 큰 절을 올립니다. 잘 들어보면 오열도 합니다. 자, 일으켜 세우는데 몸을 짚는 게 아니라 가방을 이렇게 훅 잡고 들어 올리는데요. 네, 아무튼 2달 전에 출국 때도 한 중년 여성이 저렇게 큰 절을 했었거든요. 현장 기자들에 따르면 확실치는 않지만 동일 인물 같았다고도 하던데, 자, 2달 전 출국 때 잠깐 보시죠. 큰 절 합니다. 그런데 홍 전 대표가 악수를 하느라고 시선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좀 어색했는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큰 절을 합니다. 엉겁결에 절을 2번 했습니다. 절을 2번 했어요. 자, 아무튼 가장 관심인 거 홍 전 대표에게 다음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권 도전할 거냐 말 거냐 이거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내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당권 잡으려고 새롭게 정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마를 안 하신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자, 이 자신감 어차피
난 너희들이 뭐라고 쓰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내 길을 갈 거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홍 전 대표에게 자유한국당의 차기 당권 이거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이미 마음은 저 멀리 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 전 대표와 부인 이순삼 씨를 향한 구호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부인 되세요, 영부인. 자, 하지만 홍 전 대표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 매우 지금 좋지 않은 게 또 사실이죠. 당내 분위기 그렇지만 당내 분위기도 당연히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홍 전 대표와 불구대천의 이 관계인 유여해 전 최고위원에게 주목합니다. 지난 7월 17일 정치에서 멀어지고 싶다면서 페이스북 탈퇴와 함께 사실상 정치 활동을 중단했었던 유 전 최고위원 바로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살린 거죠. 보시죠. 자, 먼저 홍 전 대표가 리뷰에서 올렸던 그 낚시 사진을 저격했습니다. 낚싯대에 달고 찍은 물고기, 그거 죽은 물고기 같아요. 국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혼자 힐링한 이유는 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홍을 제명하세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없나요? 제가 제명하겠습니다. 야, 정말 홍준표 전 대표 이거 정치활동 다시 시작하기도 전에 큰 암초를 만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뉴스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소식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엘리제궁 개방 행사를 했다는데 이때 한 청년과 나눈 대화 내용이 지금 프랑스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청년 25살의 실직한 조경사였는데 마크롱 만나자마자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 하면서 하소연을 한 겁니다. Moi, personnellement, ça me pose pas de problème. ça n'est pas de temps à m'écrire à moi. M'appelle jamais, non, mais. 자, 보통 시민들이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솔루션을 기대하기 마련이죠. 대통령한테서 야, 내가 알아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 안 되면 힘내 젊은이. 분명 좋은 날 올 거야. 최소한 위로라도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마크롱 대통령 뭐라고 했을까요? Si vous êtes prêt et motivé, dans l'hôtellerie, le café, la restauration, dans le bâtiment, il n'y a pas un endroit où je ne dis pas qu'ils cherchent des gens. Une rue, là, vous allez à Montparnasse, par exemple, vous faites la rue avec tous les cafés et les restaurants. Franchement, je suis sûr qu'il y en a un sur deux qui recrute en ce moment. Donc allez-y. 저 실망한 얼굴 표정 보시죠. 왕왕왕왕 뭐 거의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 대통령 대답은 네가 눈높이를 낮춰. 그럼 취직할 수 있어. 이거였습니다. 자, 이 장면 보도되고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거죠. 자, 뭐 청년 실업 문제가 뭐 심각한 우리한테도 여러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의 저런 반응이요. 제가 이제 외신 기사에 소개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요. 자수성가형 인사들이 자주 보이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되는데 당신은 왜 안 되지?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런가? 막 이런 식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은연중에 이제 그런 감정이 좀 드러났다는 거고, 글쎄요,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튼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귀국을 바라보는 한국당의 반응, 지난주에 저희가 좀 싸늘하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일개 당원일 뿐이다 이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공항 영접을 나간 현직 의원이 한 명뿐이라는 건, 물론 이제 영상에 안 잡힌 또 뒤에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대요? 몰라요? 일단 혼자. 혼자요? 예, 혼자라는 건 좀 의외네요, 부반장. 네, 그렇습니다. 홍 전 대표 본인은요, 또 엊그제 공항에서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는 내 부덕의 소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패배의 원인에 대해선 탄핵, 국정농단, 남북평화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패배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데서 찾은 셈입니다. 아직 나에게 재기를 위한 명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하지만 김병준 비대위 내부에선 여전히 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놓고
고향 내려가서 좋은 공기나 마셔라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자, 이건 이 견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예 무시에 가까운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의식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의원은 아닌데요.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킨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배현진 대변인이잖아요. 근데 비대위 대변인 신분으로 공항에 가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사실 지금 뭐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배타적인 비대위 분위기를 생각하면 지금 뭐 비대위 대변인 격이잖아요. 배현진 대변인이 뭐 비대위 대변인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인데 본인 역시 그 점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현장에서 만나고 어떤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변인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개인 배현진으로 인사를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홍 전 대표 부부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다리가 부르트도록 지난 재보궐선거 때 도와줘서 그 감사함을 잊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건데 그러다 친홍준표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할 짬이 되지 않는다라고 또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류여의 전 최고위원이 다시 등판할지는 몰랐어요, 양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김병준 비대위에 유 전 최고위원이 복당 요구를 줄기차게 했는데 이게 제대로 성사가 안 됐죠. 그러고 나서 지난 7월 홍 전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하니까 유여의 전 최고위원도 SNS 계정을 삭제하면서 나 당분간 정치 관심 끄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홍 전 대표 귀국하자마자 저도 오늘 혹시나 싶어서 진짜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는데 오후에 2달 만에 SNS를 저렇게 떡하니 살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저렇게 홍 전 대표 저격글을 올렸고 말이죠. 이건 정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영원히 정치판을 떠나야 이 진짜 신경전이 끝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에 류여의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를 제명할 테니까 나를 윤리위원장에 임명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류여의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는데 오늘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죠? 네, 부장 2003년에 검사와의 대화 기억하시죠? 그럼 너무 잘 기억하죠. 뭐 이쯤 되면은 막 가자는 거지요. 뭐 그런 대화 있었잖아요. 부장도 연기를 유행어. 네. 맞습니다. 그때 한 30대의 젊은 검사가 뭐 대통령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뭐 대통령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뭐 청탁 전화하신 적 있으시지요? 왜 전화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었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금 부장이 한 말을 했었던 거고요. 그때 그 검사 바로 김영종 전 안암지청장인데요.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인사 때 검사장 승진에서 떨어졌고 그때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때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오늘 자유한국당 윤리감사위원장에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윤리감사위원장인 거죠? 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와 뭔가 불편한 게 있어서 글로 간 거예요? 뭐 중앙일보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노 전 대통령과의 일화 때문에 현 정부와 불편했던 거냐 이렇게 묻자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러겠느냐. 대통령이나 정부, 검찰 조직에 서운하거나 불편한 감정은 전혀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저 윤리감사위원장이라는 직책은 법조인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했을 뿐 한국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도 요청했다면 참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확대 해석을 전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검찰 소식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을 뭐 정황상 입증해주는 녹취록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검찰이 몰랐던 사실인데 검찰이 지난 7월부터 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생산된 청와대 기록물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육성 발언 등에서 광우병 파동 이후인 2008년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가 하면 또 대선 직전인 2012년에는 다른 기관도 국정원처럼 댓글을 잘해야 한다면서 그러니까 국정원은 잘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뭐 전방위로 댓글 조작을 지시한 녹취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이 예전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상식에 벗어난 질문은 하지 마라 그런 답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전 대통령이 개입 여부를 뒷받침해줄 만한 뭐 정황 증거들은 많았는데 이 스모킹건을 찾는데 애를 먹었던 겁니다. 검찰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이 군 사이버사 증원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하려고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료 분석 과정에서 바로 거기서 이 검찰 입장에서는
잭팟이 터진 거죠. 대통령 기록물 분석은 2달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 반장, 대통령 기록물이요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최대 30년 비공개죠. 그렇더라도 관할 이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를 하면 열람, 사본 제작 같은 게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검찰도 이번에 그 절차를 다 거쳤고요. 자, 무엇보다 이렇게 대통령 기록물까지 터는 수사를 시작한 게 언제냐? 바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에 있었던 그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 때였다는 겁니다. 결국 본인 정권 때 하던 수사, 시작됐던 그런 수사 방식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녹취록이 이제 확보가 됐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이렇게 정리할게요. 검찰 댓글 공작 지시 MB 육성 파일 확보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오늘로 5일째를 맞았습니다. 아직 정책 효과를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은 일단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이제 주말 한 번 지났을 뿐인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광풍 조금은 잦아든 분위기입니다. 아직 완전히 꺾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무조건 사자, 무조건 가격 더 부르자 분위기에서 관망세로 돌아선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 관망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일 겁니다. 이 분위기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단순히 잠깐 숨 고르기 또는 눈치 작전 중인 거라면 가격 상승,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올라가지 않잖아요. 너도 오르잖아요. 세금 올라가는 거하고 집값 올라가는 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익숙한 동네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로 종부세가 높다 해서 내가 지금 당장 팔고 내가 달리 없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더 관심 가는 게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대책입니다. 일단 이미 예고된 대로 이번 주 금요일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휴부지, 그린벨트 등 30곳을 지정해서 30만 호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만나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그린벨트 풀자, 안 된다 진통을 겪어왔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이번 주 금요일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 카드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9.13 대책 후속 조치 논의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 유형,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네,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는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자, 그리고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여론조사 결과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9.13 대책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미흡하다는 의견이 39.4%, 적절하다는 의견이 31.9%였습니다. 과도하다는 의견은 19.8%였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미흡하다는 의견, 그러니까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적절과 미흡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하지만 조금 더 그 대책이 강화됐어야 했다라는 의견과 적절하다는 의견 합치면 71.3%로 나타나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일까요? 일부 야당과 몇몇 언론에서 종부세 세금 폭탄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크게 이슈화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은 종부세는 증세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그러니까 한 2만 가구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의 투기, 이거를 대상으로 한 거지 세금을 더 걷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종부세로 거치는 돈이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 목적이 아닙니다. 자꾸 일부에서는 뭐 세금 폭탄이라고 그러는데 대상자가 한 2만 2천 가구, 아주 더 좁히면 한 1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세금 폭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고, 물론 한국당에서도 이번 정부 정책 미뤄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직접 연결했던 장제원 의원, 오늘도 관련 발언 내놨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18호짜리 아파트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1년에 10만 원 정도 떠내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세금 폭탄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부동산에 과열되니 정부로서는 강력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그 어떤 정책적 수단으로 봐야지 종부세를 이렇게 세금의 폭탄이다 또는 이 증세다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저하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종부세 누가 많이 내고 또 누가 안 내는지 말씀드린 바 있죠. 바꿔 말해서 1주택자 기준 시가 18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는 이번 종부세 인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18억 원짜리 아파트도 1주택자라면 인상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의 주요 아파트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시가 18억 원 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쯤 되면 종부세 안 내서 좋은 건지 슬픈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네, 주말에 온라인 댓글을 잠깐 살펴보니까요. 종부세 폭탄 맞았다는 의견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이런 의견도 참 많았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부 공시가격의 시세 상승분 적극 반영 기록. 네, 이번 주 금요일이죠. 21일에 이제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관심들이 참 많은데 SNS를 통해서 받은 글까지 막 돌고 있다면서요, 최 반장. 네, 발표를 앞두고 뭐 예상 지역을 거론하는 이른바 받은 글, 뭐 지라시 형태의 글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뭐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방송에서 저희가 뭐 일일이 지역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개발 규모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그럴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한 예측 수준의 글일 가능성이 큽니다만 얼마 전 여당, 뭐 현역 여당 의원의 그 후보지 유출 파문까지 있었던지라 뭐 괜히 뭐 걱정도 좀 되던데 혹시 또 진짜 이게 실제가 유출된 건 아닌지 싶어서 말이죠. 뭐 핵심은 어디에 뭐 얼마나 그리고 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과연 또 그린벨트는 포함될 것이냐 뭐 이런 거겠죠. 특히 서울시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지금 가장 큰 관심사인데 정부는 이 중에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혹은 뭐 나대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을 해제를 해서 거기다 아파트 짓자라는 것이고, 서울시는 지금 이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용산, 뭐 강서, 송파 이런 서울 곳곳에 이른바 노는 땅,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는 땅을 택지 후보지로 제안을 했는데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이런 협의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9.13 대책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는데 1주택자 관련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분양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 이 실수요자에게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 9.13 대책에서는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만약 물량이 남으면 1주택자에게 돌리기로 했었는데 투기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옮기거나 집을 넓히려는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는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겁니다. 국토부는 추첨제 물량의 50에서 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 뒤에 나머지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다룰 때도 일단은 큰 위험에선 벗어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끝까지 저희가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덧붙이잖아요. 그 주말 사이에도 뭐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그동안 이제 한때 외국인 일상 접촉자의 상당수를 저희가 그 신원 파악을 못 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원 확인이 됐고 일단은 큰 그 위험군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간 남은 기간에도 저희가 속보를 좀 잘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정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놓고 진통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국회에 나왔는데요. 국회에 무슨 축구공이냐 할 것 같은데 이 축구공과 관련된 쌀딩크를 만나러 국회에 찾아왔습니다. 누굴까요?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초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항서 감독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앞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베트남 축구 4강 신화의 주역 박항서 감독과의 대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베트남을 열광시킨 포용의 리더,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까요? 함께 확인해보러 가시죠. 베트남에서 지금 정말 반응이 엄청납니다. 베트남의 국민 영웅, 박항서 매직. 길거리에 나가면 저를 다 아시죠. 베트남에서는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베트남의 제안을 받고 수락을 했던 이유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때는 저는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 말고는 저한테는 돌파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좀 망설이실 때 그 사모님께서 강하게 권유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으니까 집안의 재정적인 걸 좀 보충하기 위해서 좀 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같이 선수 생활을 그 아래에서 했던 분들이 이 박항서 감독님에 대해서 농담으로라도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이야기 못 들었는데 최용수 감독이 제가 지갑을 안 연다 그래가지고 어제 아래 만나가지고 제가 밥 사고 다 맥주 사줘 했습니다. 한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감독님에게 밝게 좀 만져주시는 사진을 아름답게 비춰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대하려고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코치나 베트남 코치나 우리 스태프들한테는 진정성 있게 대하려고 하고 있고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제가 제 어떤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스킨십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특별한 어떤 리더십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제 자신부터 좀 솔선수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 국회 연단에 서신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오늘 의원들을 포함해서 청중들에게 하시고 싶은 박항서 감독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정치는 잘 모릅니다. 또 축구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베트남에서 했던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러 온 것이고요. 우리 한국과 제가 일하는 베트남이 여러 가지 축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나 경제나 이런 부분이 상생할 수 있는 되었으면 좋다는 게 저희 조그마한 바람입니다. 또 감독님 또 리더십 들으면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지도자 생활 내지는 또 축구 쪽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말 겸손한 리더십, 포용적 리더십, 그리고 또 베트남 선수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소통의 리더십이 오늘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성공한 비결이 아닌가. 이 스포츠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여러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등극하게 된 건 이른바 파파 리더십, 포용 정신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나도 키가 작다 이 한마디로 베트남 선수들을 격려하고 칭찬으로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치인들도 칭찬할 건 칭찬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협치 정신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이제 100초 남았다. 마라톤 2시간 벽 깨진합니다. 어제 베를린 국제 마라톤에서 2시간 1분대 기록이 나와서 전 세계를 흥분시켰습니다. 케냐의 마라토너 킵초게가 2시간 1분 39초를 기록해서 인간에겐 불가능한 장벽으로 여겨지던 2시간 벽에 단 100초 차로 다가섰습니다. 인간은 마라톤 기록을 어디까지 당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42.19km를 2시간 안에 주파하려면은 100m를 평균 17초 06에 뛰어야 됩니다. 저는 12초대니까 좀 얘기가 다르지만은 양반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전체를 전력 질주해도 될까 말까 하다는 그런 얘기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누군가 인간에겐 한계가 없다는 걸 꼭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특집으로 방송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해야 되는데 또 이쪽에 했네. 회의 마치고 수고했어요. 부장님 오늘 푹 자요. 달리기 한번 하시죠. 내가 야구장이랑. 엄청 빨라요.